사실 가까이 있는 걸 모르다 보니까 먼 데 있는 걸 자꾸 찾고 먼 데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테마주에 휩쓸리는 것 같아요. 내 밥상에 뭐가 갑자기 올라오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떤 스타일로 자꾸 입기 시작하고 다 결국은 연결되다 보면 기업이 연결되어 있고 투자의 기회나 돈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그런 건 다 신경 안 쓰고 잘 모르는 기술 테마 이런 것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상을 잘 보는 게 사실은 의외로 많은 돈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돈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베스트 3 트렌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람인데요. 네. 보통 트렌드라는 영역에서 젊은 사람들을 주목 많이 하죠. 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트렌드 변화에 흡수력이 제일 좋아요. 이미 기존에 다 팔리고 있는 거는 시장이 굳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뛰어들 수 없잖아요. 근데 새롭게 반응하는 시장은 아직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젊은 소비자를 많이 주목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젊은 소비자만 시장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또 누가 끌고 갔냐?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 중에 하나가 70에서 74년생, 나이가 한 50에서 54세 네. 사이 되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한 건가 하면요. 요때가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날 때였어요. 네. 요즘 1년에 아이들이 한 20만 명대 초반 태어나잖아요. 근데 요 사람들은 100만이 태어났고 100만 중에 한 90만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나이가 그렇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요 나이대 사람들이 자산도 꽤 있는 사람들인데다가 또래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또래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진다 그 관심이 파급이 엄청 클 수 있는 거죠. 어떤 또래는 자기 또래가 다 뭉쳐봤자 몇십만 명인데 얘들 또래는 다 뭉치면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자산까지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계속 대도시에 살아야 될까? 이걸 고심할 때예요. 왜냐하면 이 나이가 은퇴를 좀 앞두고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뭐 수년의 은퇴를 계속 뭐 맞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건 집인데 이 자산 말고 내가 은퇴한 다음에 계속 경제활동이 될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하는 게 좋은데 집이란 건 그냥 묶여있는 자산이니까 그냥 서울 사람이 서울에 있는 자산 집을 처분해서 이거에 반 정도 되는 돈으로 집을 확보할 수 있다면 나머지 반만큼 뭐 투자의 자본으로 되건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못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돈을 아끼겠다고 무조건 무슨 시골 농촌주택에 못 가요. 시골에 싼 아파트는 못 가요. 친구들이 쫄딱 망한 줄 아니 그렇게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외곽 쪽에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자꾸 고민해요. 돈을 훨씬 아꼈지만 친구들한테 야, 난 그래도 좀 자연도 좋고 뭐 좀 편안한 삶을 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지는 중인데 이 단독주택 시장에서 50대, 60대 이 사람들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움직여도 굉장히 큰 시장이 돼요. 단독주택은 집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집 지으면 늙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 시장의 새로운 다크호스 중에 하나가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이미 다 세팅이 된 채로 나오는 거라서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훨씬 짧은 기간에 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과거의 모듈러 주택, 우리가 조립식 주택이라고 불렀던 것들은 촌스러웠어요. 후줄근했고. 그런데 살면 너무 없어 보였어요. 근데 요즘 만들어내는 모듈러 주택은 멀쩡해요. 근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다는 느낌이 안 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시장을 바라보고 뛰어든 기업들이 있죠. 2023년에 모듈주택 사업에 뛰어든 대기업 LG전자, GS건설, 포스코, 이마트가구,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이 시장에 들어왔겠어요? 미국과 일본은 모듈주택 시장이 꽤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한국은 없었는데 지금 상황이 사람들도 충분히 거기에 반응할 만한 연령대가 존재하고 거기다가 너무 아파트에 오래 살았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지금이 좋은 기회가 되겠다라는 건데 요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이제 70에서 74 이게 1차 타깃 요게 확장시키면 이제 뭐 한 60년대생하고 포함하고 70년대 초반까지 포함되겠죠. 이 사람들이 지켜봐야 되고 또 주목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은 노인 빈곤이 될 텐데 이 소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노인 얘기를 하면서 빈곤을 제일 먼저 꺼내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도 많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주체시잖아요. 노인 빈곤이 꽤 있죠. 반은 노인 빈곤이 되겠죠. 하지만 그걸
관심사로 두는 거는 정부와 지자체, 정치의 역할이에요. 네. 비즈니스 역할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역할은 노인 중에서 상위권 노인, 자산과 재력이 충분한 상위권 노인. 요즘 그런 노인들이 뭐 스마트 그레이라고 그래서 노인들이 또 공부도 잘 똑똑해요. 네. 부자일수록 책도 잘 읽고 세상 물정 잘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자 이 노선에서 내가 충분히 누리고 가자 이 노선으로 남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노인들을 어떻게 공략할 건가. 그래서 최근에 뭐 신세계 프로퍼티 같은 경우 그런 실버타운인데 아주 하이엔드 실버타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무조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24년에도 계속 주목 대상 중입니다. 의식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또 요소를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 먹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한국 사람들이 수산물을 많이 먹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 거기가 무게로 따지면 1등이에요. 우리가 물고기만 먹는 건 1등 못하는데 해초류까지 먹는 바람에 1등이에요. 1등 하는데 문제가 뭐냐. 수산물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네. 오염수. 오염수에 대한 것 때문에 수산물에 불안감이 생겼어요. 이 이전부터도 해양에 뭐 미세 플라스틱부터 해가지고 뭔가 오염되는 거에서 계속 걱정하던 차였는데 결정타가 또 온 거죠. 네. 거기다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2023년에는 요만큼 뿌린 거잖아요. 전체에서 130만 톤 중에서 요만큼 한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더 많이 이제 뿌리기 시작할 텐데 저희 어떻게 해요 진짜 소장님. 깜짝 해야죠 우리가. 그걸 지금도 불안감이 막 스물스물 나오는데 내년 되면 어떤 계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사건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불안감이 확 증폭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 선택. 아예 수산물 안 먹겠다. 근데 그 소비 강국 1위였는데 그게 민이 박혀서 될까요? 근데 아예 안 먹겠다 하는 노선이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떤 노선이 나오냐? 그럼 딴 거 먹어. 딴 거 그럼 어딨냐? 태평양이 우리가 불어나니까 대서양 거 먹어볼까?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와 기업이 생기는. 그렇죠. 요즘 노르웨이 수산청이 굉장히 좋아요. 연어가 그렇게. 고등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등어 다 노르웨이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노르웨이 수산청 입장에선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마케팅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태평양 불어나니까 우리 거 먹으라 계속 얘기하는 건 거고. 노르웨이만 그러겠습니까? 그동안 안 먹었던 저기 다른 나라들도 하나하나 계속 올 거예요, 이제. 우리 계속 불안해하니까. 거기다가 그러면 그런 거 사 먹는 것도 사 먹는 거지만 우선 수산물의 소비 자체를 좀 줄긴 거예요. 줄면 그러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 소, 돼지 닭이 더 들어가겠죠. 오히려 이제 육식 문화가 육식이 더 되겠죠. 그러면 육식의 공급량이라는 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 못 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을 늘리거나 아니면 수요 변화가 생겼으니까 가격도 좀 변동이 생길 거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하나 가지고 노르웨이 얘기부터 육고기 수입부터 육고기 가격 변동부터 지금 몇 가지 이슈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또 연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인데 우리만 좋아하는 게 전 세계 연어를 다 좋아합니다만 한국의 연어 수입량이 정말 급등세거든요. 연어는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 돼야 되고 뭐 피부도 좋다고 많이 먹는데 그동안 우리가 덩치 큰 그런 생선 중에선 참치가 거의 1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참치가 대부분 또 태평양이에요. 참치에 대한 불안감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람들 사이에선 그러면 이왕이면 연어도 아주 고급스럽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동네방에 있는 참치집 조금 지우고 고급 연어집 좀 넣으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어 소비에 대한 방향성은 계속 커져가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연어 양식을 해야 될까? 이미 이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동원이죠. 동원이 우리나라에 전체 수입되는 연어의 한 4분의 1 정도를 수입하는 회사가 동원입니다. 거기 좀 신났겠네요. 이 동원이 몇 해 전부터 이 양식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해왔고 지금 강원도에 한 2천억 정도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낸다면 뭐 굉장히 좋아지겠죠. 분명히 우리가 수산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인데 수산물 많이 먹는다 이 기본적인 이슈에다가 변수가 뭐가 등장하냐에 따라서 누가 기회가 되고 누가 엎어지고 자꾸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동안 누려왔던 관성들을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관성을 대체하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다양한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서요. 어떤 위기 상황이 생기면 돈의 관점으로 보자면 위기 상황은 이걸 해결만 하면 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계속 봐야 됩니다. 옷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올드머니 패션인데요.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올드머니에서 가장 중요한 패션 스타일 중에 하나가 콰이트 럭셔리라고 조용한 럭셔리가 뭔가 하면 올드머니는 대대로 물려온 돈이에요.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올드머니예요. 책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금수저라고 하는데 원래는 실버 스푼이라고 예, 되어 금수저죠. 있더라고요. 예. 그 영국에선 올드머니는 존경을 해요. 뉴머니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고요. 올드머니는 대대로 물려왔으니까 이 돈을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의 관계를 계속 원만하게 만들었어요.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걸 많이 했어요. 올드머니는. 예. 뉴머니는 당대 돈 벌었기 때문에 아직 사회에다 뭘 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너 돈은 많지만 아직 사회에게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존경까지는 안 해줘. 네. 네. 부럽고 배는 아픈데 존경은 안 해줘. 우리도 이 뉴머니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졸부잖아요. 졸부는 존경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단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독립자금을 가장 많이 댄 사람들은 다 올드머니예요. 제대로 물려받은 돈들을 독립자금에 대고 일본으로 팔려갈 것 같은 유물들 보호한 것도 다 올드머니가 한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올드머니는 기본적으로 돈을 물려받고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만든 사람들이다 보니까 벼락 부자가 돼서 돈 자랑하는 접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명품은 돈 자랑하려고 많이 쓰잖아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 알 만한 걸 써야 되겠죠. 비싼 걸 사는데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로고 큰 거 좋아하고 남들이 딱 보면 알만한 브랜드 좋아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럭셔리였다면 조용한 럭셔리라는 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촌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내가 이미 돈 많은 건 남들 다 하는데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파이트 럭셔리에서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이슈가 뭔가 하면 소재예요. 좋은 옷은 소재와 디테일 이게 중요한 건 거지 로고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보는 거잖아요. 마크 저커버그가 맨날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저지티, 회색 저지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유니클로 입는다고 하는데 이거 유니클로 아니고요. 브루넬로 쿠치넬리라는 이탈리아 브랜드예요. 네. 이거 520달러짜리예요. 비쌉니다. 네. 그 사람 정도면 한 70만 원짜리 TV보다 상관없죠. 그렇죠. 근데 그 브랜드의 옷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란한 디자인이 없어요. 네.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이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옷장에 있는 옷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다. 소재가 다 좋아요. 이런 것처럼 전통적으로 계속 선택받았던 것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소재가 굉장히 좋고 디테일이 중요한 이런 접근들. 이게 패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션은 우리가 의식주잖아요. 패션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 삶을 다 바꿔요. 네. 전통적인 부자가 아파트에 살겠냐? 단독주택에 살고. 그렇죠. 오랫동안 내려왔던 저택들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런 부자들은 그럼 평창동에만 아니에요. 그 부자들은 평창동에도 집이 있고 네. 성수동에도 장이 다 갖고 있어요. 보통. 다방 별장도 있고. 그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는 공간은 내가 공간을 내 마음대로 못 꾸미죠. 단독주택은 다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강조하신 취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만 지어주는 게 아니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나 오디오나 이 스타일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올드머니를 패션을 처음에 따라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집을 꾸미는 것부터 집에 들어가는 어떤 제품들 뭐 의자도 마찬가지. 네. 좋은 의자 인기 많은 의자들 1인용 의자 이런 거 뭐 한 1,000, 2,000, 3,000쯤 하는 그런 의자들의 대다수가 1920, 30년대 디자인이에요. 좋은 거는 굉장히 시간을 클래식한. 안 타요. 예. 그래서 이건 할아버지도 쓰던 걸 아들도 쓰고 손주도 계속 좋은 건 여전히 좋거든요. 올드머니가 패션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의식주의 전체를 다 녹여내고 여행을 바꿀 거고 그리고 기부에 대한 태도를 바꿀 거고 교육을 바꿀 거고 사실 올드머니가 명문대 되게 좋아해요. 명문대는 대부분 올드머니 손으로 만든 학교들이에요. 네.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니 또 그들만의 그 장학금도 거의 다 싹쓸이를 간다는. 아니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슈퍼리치 자산 300억 이상 되는 슈퍼리치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 1년에 쓰는 소비가 5억 가까이를 쓰는데 이게 그냥 뭐 대출금 이런 거 순수 소비만 한 5억 정도를 쓴대요. 그분들이 쓰는데 그중에 1억 정도가 여행에 쓰는 돈이었어요. 1년에 여행 몇십 번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몇 번 가더라도 되게 비싼 걸 비행기도 좀 비싼 걸 타고 그렇게 가서 그런 거고 그분들이 패션에도 1년에 5천 정도 쓰신대요. 많이 쓰죠. 1년에 5천. 5천 정도는 옷에만 쓰는 거고 옷에만. 자기 개발과 교육에 한 5천 또 쓰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공부는 슈퍼리치가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침에 보통 호텔마다 무슨 CEO 포럼 같은 거 이런 데 가보면 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드머니가 보이는 이러한 태도들을 자연스럽게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왜 배워가느냐? 지금 시대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세상이었을 때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었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되지. 내가 뭘 남 흉내를 내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어디 회장님 자서전이 안 팔린대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자서전 나오면 열심히 봤어요. 나도 하면 열심히 하면 되나보다. 혹시 개천에서 용서 샐러리맨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회사원이 회장되고 요즘 택도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 본대요. 그리고 지금은 20대와 30대까지 30대만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보다도 생애 소득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무조건 부모님보다는 자식이 잘 살았어요. 네. 세상이 더 경제적으로 좋아졌고 일자리도 주어졌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20대들은 더 할 거고 지금 10대는 더 할 거예요. 그들은 운 나쁘면 부모가 지금 애들 늙을 때까지 걷어먹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나 가혹한 일이에요. 그들 입장에선 부자는커녕 내가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부자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내가 누리면 좀 풍족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건 합리적일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술 문화도 바뀌었죠. 위스키를 먹어요. 위스키를 먹는 걸 두고도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비싼 거 먹는구나 이게 아니고 입만 눈만 높아져서 그게 아니고 그 소주나 맥주의 술 문화는 노동자의 술 문화예요. 먹고 취하고 고되니까 빨리 먹는 싼 술이잖아요, 이게. 사실 저 같아도 그게 조금 더 친근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위스키는 싼 술이 아니잖아요. 술을 만들 때 소주는 오늘 만들어 놓고 오늘 바로 먹을 수도 있죠. 네. 위스키는 오늘 만들어서 오늘 못 먹잖아요. 내가 오늘 만약에 위스키를 만들었다. 그럼 이거 먹으려면 내가 죽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몇십 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세월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싼 위스키를 갖다 놓고 소주 마치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한 잔 놔두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예, 그 분위기를 내는데 조금 더 심취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그동안 한국의 술 문화에서 가장 문제됐던 게 뭔가 하면 만취 문화였어요. 만취 문화에다가 술을 강제로 권하는 문화. 네, 먹고 죽자 이런 게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엄밀히 좋은 문화는 아니잖아요.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취하는 문화가 아니고 음미하고 즐기는 문화가 넘어오기 시작하면 네. 만취도 안 할 거고 강건도 안 하겠죠, 술을.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트렌드를 볼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저것들 비싼 거 먹네 이게 아니고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술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이것이 단지 술만 바꾸겠어요. 그렇게 술 먹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태도나 사람에 대한 방식도 모임을 가진 방식도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방위적으로 다 한번 봐야 될 텐데 올드머니가 패션에서 시작했지만 많은 걸 바꿀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만 바꾸다 끝날 게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성이 계속 갈 것 같아요. 경제 전망 봐도 인플레이션 지속적으로 높고 경제 성장률은 좀 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삶은 조금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향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 그리고 그거를 좀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보면요. 통장 잔고를 위해서 살아가거나 아파트를 위해서 살아가거나 그런 삶이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삶 자체가 이게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걸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남하고 비교해서 더 불행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잘 살아요, 사실은.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만 하더라도 꽤 높잖아요. 예.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정말 부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상 없다 그러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우리가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남하고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박탈이 커서 그런 거니까 삶의 태도에 있어서 트렌드를 연구한다고 해서 세상의 변화를 막 쫓아가는 게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 흐름을 잘 파악하고 나면 저건 안 쫓아가야 되고 요건 내가 쫓아가고 싶어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트렌드를 잘 모를수록 아무거나 막 쫓아다녀요. 트렌드를 잘 알수록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선택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내년이 청룡의 해이잖아요. 채권부의 식구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은 정치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다. 이것 때문에 많은 격동이 생기고 변수가 많아지니까 돌발 변수가 만들어낼 기회라는 것도 많아질 거다. 예. 이걸 계속 주목하면서 자기가 어떤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산업에 영향을 받는 나라도 한번 따져보시고 그 나라의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고 선거가 어떤 방향을 가는 지켜보시라는 건 거죠. 내년이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손흥민 축구할 때만 열심히 지켜보지 마시고 이런 것도 자기가 미리 어떤 걸 지켜볼 건지를 계속 리스트를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EBS는 각자 다르겠죠. 각자의 관심사와 전문성이 다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1년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3개월 좀 지켜보다가 뭔가 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1년 내내 지켜보면서 액션은 그 다음으로 넘길 수도 있고, 적어도 지켜봐서 답을 찾는 과정들을 하면서 우리가 즐거움을 좀 얻어야 돼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단어에 갇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렇죠. 트렌드를 예. 무슨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신기한 거, 특이한 걸 트렌드하고 자꾸 오해하는데요. 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트렌드 책들이나 트렌드 콘텐츠가 신기하고 새로운 용어에 집착해요. 팔아먹긴 좋거든요. 근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써먹지도 못하는. 네. 정말 그 안에 면면이 있는 거를 잘 파악해내는, 그래서 직관을 기르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아주 낯선 단어보다 가령 돈 많은 노인들, 돈 많은 노인이라는 이 빤한 키워드 하나를 갖고 이 돈 많은 노인이 2024년 상반기에는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이 노인들이 하반기에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 이 노인들이 가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관심도가 변할 수 있을까? 네. 이 노인들이 갑자기 여름철 엄청 더워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 노인 하나만 들여다봐도 먹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올 건데요. 소장님 개인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게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매년 연구하는 작업들을 계속 그 다음에 이어가고 있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이어가면 뭐가 좋으냐? 제가 가진 안목이나 직관들도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연구의 모든 목적은 제가 궁금한 거 위주로 연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나보다는 한 3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좀 더 좋은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김용섭 소장님과 인연을 맺었는데 앞으로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시점에 무엇보다도 소장님의 강연이나 책을 직접 구입을 해서 그 흡수를 해야겠다 이런 강력한 또 그게 생기더라고요. 채권 V 자체가 다른 트렌드는 몰라도 적어도 채권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채권 관련된 투자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관여하고 있는 주요 지표에 해당되는 이슈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요것만큼은 좀 더 깊이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깊이 있는 정보를 만들어 두고 일부는 공짜로 주고 일부는 비싸게 팔더라도 우선 만들어는 둬야 돼요. 저도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에 대해서 오늘 배운 것 같고요.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구분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좀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트렌드에 관심 가지는 유일한 이유는요. 써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을 내가 알아서 어디 가서 뭐 나 이런 거 알아 이거 자랑할 거 없고요. 이걸 통해서 뭐 누군가는 투자에 써먹고 누군가는 자기 소비에 써먹고 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 변화를 관찰하고 흡수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난 써먹을 마음이 없다. 나는 알아도 행동 안 할 거다. 그럼 공부하지 마세요. 복잡해야 돼. 그냥 노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아마 채권부의 식구님들도 오늘 김용수 소장님의 그 해안이 담긴 말씀을 듣고 많은 걸 좀 깨닫고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 채권부의도 소장님 말씀대로 항상 열심히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맞으시고요. 내년에도 저희에게 따뜻한 조언 항상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김용석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